애플은 한때 전 세계 전자산업 공급망에서 가장 강력한 고객이었습니다. 아이폰과 맥북에 들어갈 부품을 매년 엄청난 규모로 구매했기 때문에 애플이 주문을 다른 회사로 돌리겠다고 한마디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수많은 협력업체는 가격을 낮추고 조건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반도체 기업들은 제한된 생산 능력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용 일반 메모리보다 더 비싸고 수익성이 높은 AI용 메모리에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공급은 부족해졌으며, 애플이 과거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압박했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는 애플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기술과 생산 능력을 쥐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의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할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메모리를 늘려야 하지만, 메모리를 늘릴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커지는 역설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애플은 왜 자신이 오랫동안 가격을 깎아왔던 공급업체들에게 이제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물량을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의 메모리 부족과 가격 폭등은 정말 외부 환경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애플이 과거에 선택한 공급망 전략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이 거대한 입장 역전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신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를 포함한 애플 제품의 가격이 왜 동시에 강한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지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의 가격이 왜 이렇게 강한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기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단순히 계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하나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정보를 불러오고 처리하기 위한 D램과 사진, 영상,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한 낸드 플래시가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D램은 사람이 잠깐 기억을 붙잡아두는 단기 기억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낸드 플래시는 많은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에 가깝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기기의 성능과 사용 경험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완제품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으로 취급됐습니다. 애플은 막대한 구매량을 앞세워 공급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붙이고 가격을 낮췄으며, 그 덕분에 아이폰과 맥북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매우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현재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첫째, D램과 낸드 플래시 한 개당 가격 자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둘째, 아이폰과 맥북 한 대에 넣어야 하는 메모리 용량도 과거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온디바이스 AI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클라우드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내부에서 직접 실행하려면 더 큰 모델과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D램이 필요하고, AI 모델과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더 큰 낸드 용량도 필요합니다. 결국 애플은 예전과 같은 양의 부품을 더 비싸게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대당 더 많은 메모리를 훨씬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 비용을 모두 애플이 흡수하면 이익률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 인상 압력은 단순한 원자재 상승이 아니라 AI 기능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이 동시에 만든 구조적인 충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히 억울한 피해자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에는 과거 애플이 반도체 제조사들을 대했던 방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과거 얼마나 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을 이용해 공급업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왔을까요? 이제 애플이 전 세계 공급망의 절대적인 갑으로 군림했던 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한때 전 세계 전자산업 공급망에서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년 판매하는 기기의 규모가 다른 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을 합치면 애플은 해마다 수억 대에 가까운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각종 센서의 주문량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품업체 입장에서 애플과 계약을 따내는 것은 단순히 큰 고객 하나를 확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가동률과 신규 설비 투자,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심지어 회사의 성장 전략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애플의 공급망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대규모 주문을 한꺼번에 잃고 공장에 남는 생산 능력과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애플은 바로 이 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막대한 구매력을 협상 무기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하는 가격까지 낮추지 않으면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늘릴 수 있었고 SK하이닉스가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마이크론으로 주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한국 업체 옆에 중국 업체를 세워 경쟁시켰고 카메라 모듈과 이미지 센서, 렌즈, 배터리 같은 다른 부품에서도 여러 공급사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단순히 기술과 품질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애플의 더 낮은 가격과 더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서로를 압박해야 했습니다. 애플의 협상 방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최종 납품 가격만 묻는 고객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원재료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산 공정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장비 감가상각과 물류비를 제외하고 공급업체가 실제로 얼마의 이익을 남기는지까지 매우 세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협력업체 공장에는 대규모 인력을 보내 생산성과 원가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는 사례도 전해집니다. 애플이 상대방의 비용 구조를 거의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공급업체가 높은 가격을 방어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애플이 원가가 이 정도인데 왜 더 받아야 하느냐고 압박하면 상대 기업은 기술 개발비와 미래 투자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당장의 대형 계약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애플의 높은 수익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애플이 오랫동안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제품 설계와 강력한 브랜드, 자체 운영체제와 서비스 생태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품 가격과 재고 위험, 투자 부담의 상당 부분을 공급망 아래쪽으로 밀어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완제품의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도 공급업체에는 지속적으로 더 낮은 단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애플은 높은 마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제조사들은 수익성과 협상력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 애플과 같은 대형 고객의 주문 전망을 믿고 메모리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렸지만 실제 구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고가 시장에 쏟아지고 가격이 급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기업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일본 메모리 산업의 위기와 엘피다의 몰락도 이 시기와 함께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특정 기업의 파산을 애플 한 곳의 행동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환율과 산업구조, 경쟁력, 부채, 메모리 가격 사이클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애플처럼 압도적인 구매력을 가진 기업의 주문 조정 하나가 공급업체의 재고와 가격, 투자 계획을 흔들고 산업 전체의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공급업체들을 경쟁시키며 수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략이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반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가 부품이 아니라 메모리 기업들이 미래 수요에 대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 능력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메모리 공장 하나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와 건물 건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정밀한 생산 장비를 설치하고 수많은 공정을 안정화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숙련된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도 오랜 시간에 걸쳐 확보해야 합니다. 공장을 짓기 시작한 뒤 실제 제품이 안정적으로 출하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반도체는 오늘의 수요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몇 년 뒤 스마트폰과 서버, 자동차, 인공지능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 미리 예측하고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수십조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칩이 부족해진 뒤에야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기간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제조사에게 대형 고객이 계속 가격 인하만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품을 많이 팔아도 충분한 이익이 남지 않고 미래를 위한 현금도 쌓이지 않게 됩니다. 고객은 지금보다 더 싼 가격을 요구하면서 주문량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제조사는 거대한 설비 투자와 재고 위험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반도체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일반 메모리를 팔아 남는 이익이 크지 않은데 왜 수십조 원을 들여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하는가? 공장이 완성될 때쯤 고객이 다시 가격을 낮추거나 주문을 다른 업체로 돌리면 그 막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 불안이 커질수록 기업은 신규 공장과 장비 투자를 늦추고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공급 부족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대형 고객이 구매력을 앞세워 가격을 낮춥니다. 제조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미래 투자가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어들면 생산 능력은 수요만큼 빠르게 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거나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재고가 빠르게 줄고 고객들은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격은 급격히 오르고 과거 가장 강하게 단가를 낮췄던 고객이 오히려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물량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처럼 보이지만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낮은 수익성과 투자 지연이 뒤늦게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애플이 과거 공급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붙여 비용을 낮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폰과 맥북의 원가를 줄이고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메모리 기업들이 미래 수요를 위해 미리 공장을 건설하고 여유 생산 능력을 확보할 유인은 약해졌습니다. 오늘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면 내일의 공급을 준비할 돈도 줄어든다는 단순한 원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다만 투자 부족만으로 지금의 거대한 권력 역전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 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애플이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량을 훨씬 높은 가격으로 빨아들이는 새로운 시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힘의 정체는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메모리 산업의 규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HBM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 뒤 각 층을 매우 짧고 빠른 통로로 연결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메모리가 좁은 도로를 통해 데이터를 한 번에 조금씩 보내는 방식이라면 HBM은 훨씬 넓은 고속도로를 여러 층으로 연결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빠르게 전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수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읽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능력만큼이나 메모리의 속도와 대역폭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AI 가속기가 있어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HBM은 이제 단순한 보조 부품이 아니라 AI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를 비롯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에는 수많은 AI 서버가 들어가고 각 서버에는 고성능 연산장치와 함께 막대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한 대나 노트북 한 대가 사용하는 메모리와 비교하면 서버 한 묶음이 소비하는 메모리의 규모는 훨씬 큽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는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더 많은 서버와 더 높은 성능의 메모리를 계속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수요가 커졌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메모리 제조사 입장에서 HBM은 일반 스마트폰용 D램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할 수 있고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같은 공장과 같은 기술 인력을 활용해 생산해야 한다면 기업은 당연히 수익성이 낮은 일반 메모리보다 가격과 이익이 높은 AI용 HBM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일반 D램을 낮은 가격에 대량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AI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물량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제조사가 어느 고객을 먼저 선택할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자본과 장비, 연구 인력과 생산 라인을 고부가 가치 AI 메모리 쪽으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 투자도 HBM과 첨단 D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숙련된 엔지니어와 핵심 장비도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먼저 배치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생산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HBM에 더 많은 웨이퍼와 장비, 인력이 투입될수록 일반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여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일반 메모리의 공급은 이전보다 빠르게 늘지 못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기를 구매하고 교체해야 하며 제조사들은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기능까지 확대되면서 최신 스마트폰은 과거보다 더 많은 D램과 낸드 용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제한되는데 한 대당 필요한 메모리 양은 늘어나고 있으니 시장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제조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예전에는 애플 같은 대형 고객이 막대한 주문량을 무기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메모리 제조사가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만들고 어느 고객에게 먼저 배정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에서 특히 중요한 기업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력과 고객 기반을 확보하며 AI 메모리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대한 생산 규모와 폭넓은 제품군, 장기간 이어온 설비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어 첨단 HBM부터 일반 D램과 낸드까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애플은 이들 기업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최대 고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애플의 주문을 잃으면 공장 가동률과 매출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가격 협상에서 쉽게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메모리 기업들 앞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몇 년 동안 물량을 확보하려는 AI 반도체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번 분기 가격을 깎으려는 고객이 아니라 미래 물량을 미리 예약하고 장기 계약을 맺으며 생산 투자까지 요구하는 고객들입니다. 이제 애플이 예전처럼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사겠다고 위협해도 그 말의 힘은 크게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애플 주문이 줄어들더라도 그 생산 능력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AI 고객에게 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애플은 가장 강력했던 협상 무기를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급업체들이 애플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했지만, 이제는 애플이 부족한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고객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앞에 이미 수많은 AI 고객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겠다는 말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조사는 그렇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먼저 공급하겠다고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와 HBM이 바꾼 것은 단순한 메모리 가격이 아니라 애플과 반도체 제조사 사이의 권력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애플이 공급업체를 경쟁시키며 가격을 낮춰온 방식은 메모리 반도체에만 적용된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전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고급 OLED 패널은 오랫동안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높은 화질과 낮은 분량률, 대규모 양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몇 안 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급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특정 회사 한 곳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지고 공급 차질에도 취약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새로운 공급망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된 기업이 중국의 BOE입니다. 애플은 BOE가 아이폰용 OLED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요구했고, BOE가 공급 후보로 성장하자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가격 협상에서도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됐습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삼성 한 곳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중국 업체도 곧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니 가격과 조건을 더 양보하라는 압박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여러 논란과 분쟁을 낳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사이에서는 OLED 기술과 영업비밀, 특허, 핵심 인력 채용 등을 둘러싼 소송과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업체가 한국 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쟁 구도를 적극 활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모든 주장까지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디스플레이 기술과 인력, 지식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로 존재했고, 공급업체 간 경쟁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기술 분쟁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OE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공급망 운영 방식입니다. 애플은 어느 한 업체도 대체 불가능한 독점 공급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존 공급업체가 강한 기술력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 새로운 경쟁사를 찾아내고, 그 업체가 애플의 품질 기준에 도달하도록 시험 생산과 인증 과정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공급처가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주문 비중을 조절하며 가격과 납기, 투자 조건을 비교합니다. 공급업체들은 애플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더 낮은 단가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애플은 그 경쟁을 이용해 원가를 낮춥니다. 이 방식은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배터리, 카메라 모듈, 렌즈와 여러 전자 부품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냈습니다.
애플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서로 경쟁시키는 정교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메모리 시장에서는 과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성공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우선 첨단 메모리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높은 성능과 낮은 전력 사용량, 안정적인 수율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고 최신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필요한 품질을 대량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를 추가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라인을 마련하고 인증을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장 건설과 장비 설치, 공정 안정화에 여러 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와 서버 시장이 전 세계 메모리 수요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용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장기 계약을 맺으려는 AI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애플의 가격 인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이 원하는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공급 업체가 매우 적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 업체를 키워 삼성과 경쟁시키는 방식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첨단 메모리에서는 기술과 공정, 투자 규모, 공급 안정성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그렇다고 애플이 기존 방식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더 저렴한 공급처를 찾기 위해 애플은 다시 중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공급업체를 육성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과 거래하는 순간 미국의 규제와 안보 논란이 따라오고 중국 내부에서도 AI 수요가 급증해 자국 기업에 공급할 물량조차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플이 선택한 중국이라는 대안은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며 실제 물량 확보 가능성까지 불확실한 길이 됐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라보기 시작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입니다. CXMT는 중국이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주요 D램 제조사로 애플 입장에서는 기존 공급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입니다. 만약 CXMT가 애플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생산량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애플은 한국과 미국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가격 협상력을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BOE를 새로운 공급처로 키워 삼성 디스플레이를 견제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메모리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CXMT는 애플을 위기에서 단번에 구해줄 간단한 탈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선택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세 가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규제와 안보 문제입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강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군사적 연계 가능성이나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각종 명단과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애플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런 업체와 대규모 거래를 추진하면 단순한 구매 계약을 넘어 법적 제한과 정부 조사, 공급망 안보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미국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중국의 민감한 반도체 기업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주면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부품 가격을 낮추려다가 오히려 정치적 비용과 규제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기술과 품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모든 제품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애플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작동하는 D램이 아니라 수억 대의 아이폰과 맥북에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능력과 높은 수율, 낮은 불량률, 일정한 성능과 전력 효율입니다. 생산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장기간 대량 공급 과정에서 품질 편차가 생기면 완제품의 성능과 배터리 사용 시간, 발열, 서비스 비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고급 기기와 온디바이스 AI 기능에는 더 높은 성능과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랜 양산 경험과 세계적인 고객에게 대규모로 공급한 기록을 갖고 있지만 CXMT가 애플이 요구하는 모든 제품군에서 같은 수준의 안정성을 즉시 보여줄 수 있을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CXMT조차 애플에 내줄 여유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역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스마트폰과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이 해외 첨단 반도체를 자유롭게 확보하기 어려워질수록 중국 정부와 대형 기술 기업은 자국 업체의 생산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CXMT 입장에서도 해외 기업인 애플보다 중국 내부의 전략 고객과 장기 계약을 먼저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애플은 매우 불편한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 기업에서 구매하면 가격은 높지만 기술과 품질, 공급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선택하면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규제와 정치적 부담, 품질 검증과 실제 공급량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정을 미루고 기다리기만 하면 메모리 가격은 더 오를 수 있고 아이폰과 맥북의 생산 비용과 판매 가격이 상승하며 온디바이스 AI 확대 일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애플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서로 경쟁시키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애플은 더 이상 여러 공급업체가 자신의 주문을 따내기 위해 줄을 선 시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미 좋은 기술과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물량은 AI 기업과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높은 가격과 장기 계약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이 마주한 것은 공급업체를 고르는 시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물량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과거 애플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관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쪽은 대부분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해마다 수억 대의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거대한 고객이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그 주문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애플이 주문 비중을 조금만 줄여도 공장 가동률과 매출, 영업이익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가격과 계약 조건에서 쉽게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 늘어나는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이 AI용 메모리에 먼저 배정되고 있고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제품이 됐습니다. 제조사들은 이제 제한된 생산 능력을 어떤 제품에 투입하고 어느 고객에게 먼저 공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예전처럼 가격을 더 낮추는 데만 집중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신제품 생산과 온디바이스 AI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가 협상보다 공급량을 보장받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해진 이유를 단순히 한국 기업이기 때문이거나 애플이 갑자기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두 회사의 힘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 짧은 시간 안에 대신하기 어려운 세 가지 자산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기술입니다. 고성능 HBM과 첨단 D램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양산하려면 오랜 연구개발 경험과 높은 수율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대규모 생산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수많은 고객이 요구하는 물량을 제때 생산하지 못하면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글로벌 생산 기반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셋째는 품질을 유지하면서 약속한 시기에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공급 안정성입니다. 애플처럼 수억 대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게는 가격이 조금 싼 것보다 불량률이 낮고 생산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애플의 선택을 기다리는 약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오히려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잠시 오른 경기 순환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대되고 HBM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며 첨단 공정과 생산 능력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의 권력이 구매량에서 기술과 공장으로 이동하는 장기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한국 기업의 완전한 승리로만 보는 것도 균형 잡힌 해석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맥북과 각종 노트북, 서버와 전자제품의 가격이 함께 오르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과 별개로 일반 소비자는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애플이 패배하고 한국이 승리한 통쾌한 반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공급망에서 힘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많은 물량을 사는 고객이 가격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과 대규모 생산 능력, 안정적인 공급을 가진 기업이 더 강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결국 애플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입장 역전은 돈이 많은 고객이라도 기술과 공장을 즉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제 이 변화가 애플의 과거 선택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면 애플이 왜 현재 높은 메모리 가격과 공급 불안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막대한 주문량을 무기로 공급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붙였고 더 낮은 가격과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애플의 원가를 낮추고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의 이익이 계속 줄어들면 미래를 위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조 원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고 첨단 장비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과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지만 고객이 계속 가격을 낮추고 주문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면 기업은 장기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고 HBM이라는 훨씬 높은 가치와 수익성을 가진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제한된 자본과 장비, 인력과 생산 능력을 AI용 고성능 메모리에 우선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일반 D램과 낸드의 공급 여유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아이폰과 맥북은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한 대당 필요한 용량은 늘어나니 애플은 더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애플이 직접 부담하면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중국 기업을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하려는 방법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품질, 대규모 양산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하고 중국 내부 수요 때문에 실제 공급 여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미국의 규제와 지정학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애플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구매력이 강한 기업이라도 자신이 의존하는 파트너를 끝없이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파트너가 다른 회사가 단기간에 대신할 수 없는 기술과 공장, 숙련된 인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관계는 언젠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과거의 공급업체와 이익을 조금 더 나누고 제조사들이 미래 수요에 대비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가격과 장기적인 신뢰를 제공했다면 지금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지금보다 덜 심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위기를 애플의 행동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AI 수요와 경기 사이클, 설비 투자와 지정학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이익을 위해 공급망 전체의 여유와 투자 능력을 지나치게 줄이면 결국 그 비용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애플은 한때 자신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어떤 공급업체도 언제든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미 만들어진 칩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으로 첨단 기술과 거대한 공장, 높은 수율,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생산 경험을 즉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급업체에게 가격을 더 낮추라고 요구하던 애플이 이제는 자신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선 오늘날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진 가장 거대한 권력의 역전입니다.